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너무나 답답하고 재미없을 때가 많은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엔리케 감독이 포메이션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전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공격을 전개할 때 경기장을 5개의 구역으로 나눈다고 하거든요. 먼저 좌우 측면을 2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널티 박스를 또다시 2개의 구역으로 나누면 경기장이 자연스럽게 5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이 5개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특히나 이 5개의 공간을 모두 다 활용하는 것이 경기장 전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을 예측할 수가 없게 만들고 대응하기가 힘들게 만든다 라는 측면에서 특히나 빅리그의 강팀들은 저 5개의 공간을 모두 다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공격 대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엔리케 감독은 여기서 이 5개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난 경기를 기준으로 보자면 일단 변형 3백을 많이 씁니다. 특히나 지난 경기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중앙 미드필더인 비티냐를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비티냐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두 번째 공간을 쓰고요. 이때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오른쪽 측면 공간을 쓰죠. 그러면 그 순간 중앙에 있었던 파비안 루이스가 한 칸 올라오면서 왼쪽 중앙 지역을 쓰고요. 이때 이강인은 왼쪽 측면에 넓게 위치하면서 마지막 왼쪽 공간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선수들이 우가르테와 에메리가 파비안 루이스와 비티냐의 뒷공간에 위치를 하고, 그리고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공간을 수비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마르키뇨스가 오른쪽, 슈크리니아르가 중앙, 리카르난데스가 왼쪽에 위치하는 이러한 3백이 만들어질 때가 많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경기에서 이 5개의 공간을 모두 활용하는 선수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왼쪽에 이강인부터 오른쪽에 하키미까지 이렇게 5명의 선수를 일렬로 배치하는 전형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사실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강팀들이 대부분 이러한 전형을 사용을 합니다. 맨시티를 기준으로 한다면 왼쪽에 그릴리시, 오른쪽에 베르나르도 실바, 오른쪽 중앙에 데브라이너, 왼쪽 중앙에 지난 시즌에는 균도안, 이번 시즌에는 코바치치, 그리고 최전방에 홀란드까지 이렇게 5명의 선수를 활용을 하잖아요. 엔리케 감독도 비슷하거든요. 저렇게 5명의 선수를 딱 활용하면서 특히나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왕에서는 정말 공격을 90분 내내 해야 되는 팀이다 보니까 5명의 선수를 공격적으로 배치하면서 상대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좌우 측면에 하키미와 이강인이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수비가 끌려나갈 수가 있는데, 끌려나가면 또 중앙지역에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하무스 요 3명의 선수가 있으니까 또 중앙지역으로 좁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것도 중앙지역에 선수들이 많으니까 안되고, 중앙지역으로 너무 좁히면 좌우 측면에 공간이 발생하니까 이것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리 생제르맹의 지난 경기를 보면 이제 이러한 전형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왼쪽에 이강인이 배치가 돼 있고 가장 오른쪽에는 하키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역에는 곤살로 하무스가 중앙에 있고 비티냐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오른쪽 중앙지역,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한 칸 올라오면서 왼쪽 중앙지역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명의 선수가 공격 라인에서 일렬로 배치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동시에 중앙지역에도 선수가 많이 배치된다, 이러한 장점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전형은 지난 1라운드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는데, 지난 1라운드에 달라진 건 이강인을 오른쪽에 배치하고 아센시오를 왼쪽에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하키미가 올라오고 미드필더 한 명이 올라오면서 똑같이 5명의 선수가 최전방에 일렬로 배치가 되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볼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왼쪽에 있는 선수는 왼발,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오른발을 쓰는 선수를 보통 배치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오른발을 쓰는 선수가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고 왼발을 쓰는 선수도 측면 지역으로 넓게 펼쳐질 수가 있으니까 측면 지역을 넓게 쓴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난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왜 왼쪽에 배치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아센시오도 경기에 못 나왔고요.
그리고 덴벨레와 은바페도 경기에 못 나오는 상황에서 왼발을 쓰는 왼쪽 측면 공격수 내지는 왼쪽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 단 한 명뿐이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의 포백을 보면 하키미는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선수인데 왼쪽에 있는 루카 헤르난데스는 중앙 수비수 겸 풀백이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올라오는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 공간을 넓게 쓰려면 자연스럽게 왼쪽 측면 공격수가 왼발을 쓰면서 측면으로 넓게 움직여주는 이러한 동선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을 약간은 억지스럽게 왼쪽에 배치한 경향이 지난 경기에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하키미와 이강인이 3백에서 왼쪽 오른쪽 윙백을 맡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지난 경기에서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은바페와 덴벨레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강인 대신에 은바페가 들어왔고요. 파비안 루이스 대신에 덴벨레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덴벨레가 오른쪽, 은바페가 왼쪽에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같은 역할을 은바페가 수행을 한다면 덴벨레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하키미가 올라오고 비티냐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5명의 선수가 배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바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이렇게 측면에 배치가 되면 매우 좋지 않은 형태가 되죠. 그리고 덴벨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덴벨레 또한 오른쪽 측면에서 측면 공간을 넓게 쓰는 선수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메이커처럼 뛰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바페와 덴벨레의 성향을 고려해서 이 5명의 위치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포메이션이 만들어지느냐, 은바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야 한다면 이 왼쪽 공간에서 누군가는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루카 헤르난데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편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자리를 바꿔주죠. 하키미가 왼쪽으로 가면서 마르키뇨스, 슈크리냐르, 루카 헤르난데스가 한 칸씩 밀려납니다. 그러면서 하키미가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너무나 잘 뛰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왼쪽 풀백으로 후반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키미가 전진성이 강한 선수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키미가 왼쪽에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을 넓게 쓰는 선수다 보니까 이번에는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을 넓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메리가 한 칸 올라오고요. 이때 비티냐와 우가르테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르키뇨스가 오른쪽 풀백에 있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루카 헤르난데스, 슈크리냐르, 마르키뇨스 이 3명의 선수가 약간씩 움직이면서 3백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후반전을 보면 똑같아요. 덴벨레가 이제 오른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른쪽 공간을 직선적으로 써주고요. 그리고 은바페가 왼쪽에서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주고 이때 하키미가 왼쪽에서 높게 올라와 줍니다. 그리고 중앙에 곤살로 아무스가 있고 그리고 비티냐가 한 칸 올라오면서 아까 전반전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죠. 5명의 선수가 일렬로 배치되는 전형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엔리케 감독은 사실 프리시즌부터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변형 3백을 사용을 하면서 한쪽 측면 풀백은 공격적으로 올리고 반대편 풀백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들면서 최전방에서는 5개의 구역을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5명의 선수를 배치를 한다. 이게 엔리케 감독의 전술에서 굉장히 집착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9월달이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은 왼쪽 풀백 자리에 루카 헤르난데스가 나오고 있지만 지난 시즌 왼쪽 풀백 자리에서 매우 잘해준 선수가 있습니다. 누누 멘데스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누누 멘데스가 결정적으로 앞에 있는 은바페랑 너무나 잘 맞아요. 아까 후반전을 보면 은바페가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선수가 직선적으로 올라와야 하니까 하키미가 왼쪽에 배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누 멘데스가 들어오면 누누 멘데스는 하키미만큼 공격적인 풀백이라서 은바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누누 멘데스가 올라가는 전형이 자연스럽게 9월달부터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누 멘데스가 부상에서 복귀하면 9월달부터 뛸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쪽 공간에서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있으면 하키미가 올라올 텐데 일단은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에서 주전이 되겠죠. 그러면 덴벨레가 지난 경기처럼
오른쪽 측면을 넓게 활용을 할 거니까 이렇게 되면 덴벨레가 오른쪽, 왼쪽에는 누누 멘데스가 배치가 될 거고 이때 중앙 미드필더에서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가 한 칸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5명의 선수가 1열로 배치되는 전형이 또다시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하키미는 공격적으로 올라오기가 매우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키미를 변형 3백처럼 쓸 거예요. 물론 하키미가 왼쪽에 있는 뭐 슈크리냐르나 리카렌데스 이런 선수들보다는 약간은 올라가는 3백이 되긴 할 거지만 하키미가 누누 멘데스가 복귀하는 순간 이 엘리케 감독의 변형 3백에 집착에 가까운 그러한 전술 속에서 약간은 3백처럼 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북과 경기를 했을 때 실제로 나온 전형이거든요. 왼쪽에 그때는 네이마르가 있었으니까 네이마르가 중앙으로 들어가면 왼쪽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3백을 만드는 오른쪽 센터백이 됐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공격적인 풀백이 없을 때는 하키미가 왼쪽 풀백으로도 뛰었었죠. 지난 경기를 보면서 아니 하키미를 왼쪽으로 쓰면서까지 변형 3백을 만드네? 라고 했던 게 사실은 프리시즌 때부터 이미 엘리케 감독이 집착에 가깝게 변형 3백을 만드는 이렇게 5명의 선수를 배치하는 전형을 만들었을 때 이미 보여줬던 전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형에서 이강인 선수는 어디에 도대체 뛸 수가 있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누누 멘데스가 복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3백이 만들어지면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의 구역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5개의 구역을 활용하게 되면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왼쪽 풀백인 누누 멘데스가 올라올 때 자연스럽게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강인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가 되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가 올라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는 선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수비적인 부분에 굉장히 허점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하면서 이강인이 올라오게끔 만드는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누누 멘데스가 복귀하기 전에도 아마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단 왼쪽에 음바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음바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는 전술적인 형태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왼쪽 선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서 올라오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음바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면 아마도 하키미를 왼쪽 풀백으로 쓰는 빈도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키미가 올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덴벨레가 있기 때문에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이때 이강인이 또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채워주는 이러한 형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에게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포인트는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왼발을 사용하는 플레이메이커 이 역할은 이강인밖에 없거든요. 이 자리에 비티냐가 나오거나 아니면 에메리가 나오거나 했을 때는 그 두 선수가 모두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른발을 쓰게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른발을 쓰는 것보다 왼발을 쓰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좋으냐?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와 하키미 이 두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게 더 자연스럽죠. 음바페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점점 더 오른쪽에서 뛰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이강인 선수가 에메리나 비티냐 이렇게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과 계속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강인을 왼쪽 측면에 넓게 쓰거나 아니면 하키미를 왼쪽 풀백으로 쓰거나 이러한 것처럼 계속 포메이션에 집착하는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지금 경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딱딱하죠. 선수들이 하나의 포지션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이 딱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만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의 상대팀들은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이
오른쪽에는 덴벨레, 왼쪽에는 하키미, 중앙 지역에는 뭐 음바페, 곤살로 아무스, 에메리 혹은 이강인 이렇게 뻔한 자리에 있으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5개의 구역을 모두 활용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이 나오는 거죠.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앙 1라운드에서는 볼 점유율이 78%였는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가 단 한 번에 불과했고 득점은 한 골도 기록을 못했죠. 그리고 리그앙 2라운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볼 점유율이 76%였는데 결정적인 찬스는 2번밖에 없었고 한 골밖에 안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 한 골도 사실상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던 거고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이렇게 답답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엘리케 감독이 너무나 딱딱하게 포지션에 집착하는 전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팀적으로 전체적인 공격 작업이 유연하지 않고 선수들은 감독이 요구하는 딱 그 자리에만 멈춰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들은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너무나 예측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볼 때 패스를 1000개나 주고받는 팀이 이렇게도 지루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음바페가 있고 덴벨레가 있으면 아무리 제자리에 서 있어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경기가 재밌어지겠지만, 엘리케 감독이 이렇게 포지션에 집착하는 경기를 보여준다면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는 아마 시즌 내내 재미없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